그런데 오늘은 가족 역할 중에서 희생양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희생양. 예, 희생양 스케이프고트예요. 음. 구약에 나오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네. 죽임 당하는 어. 그 어린 양의 어. 그 컨셉이 여기에도 있거든요. 그래요? 네. 예. 희생양. 근데 이 역할은 어떻게 생겨나냐면 부모가 부지불식간에 네. 자녀 중에서 좀 공부를 게을리하거나 좀 취약해 보이거나 네. 이런 애가 있으면 음. 걔를 취해서 네. 걔한테 그 가족들이 갖고 있는 그 어. 가족 내 어떤 죄책감이나 네. 수치심이나 네. 이런 거를 걔한테 투사하는. 아이고. 예. 그래요? 희생양. 희생양. 조금 어렵긴 한데 어렵죠. 좀 예. 예를 들어 주시면요. 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실제로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그렇게 설명이 어려운데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네. 아버지가 이제 알코올 중독인 가정에서는 그 1차적 역기능자인 아버지 때문에 가정은 늘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러겠죠. 항상 예, 불안하죠. 네. 항상 불안하죠. 그래서 가장의 그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가족들은 그 가족 전체에 수치심이 있거든요. 어. 예, 그리고 그 수치심 때문에 가족들은 굉장히 힘들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자녀 중 한 명이 학업도 좀 부진하고 내성적이고 유약하고 예를 들면 자기 방어도 잘 못하는 경우에 네. 부모 중 한 사람이나 또는 둘 다가 그 자녀에게 희생양의 역할을 떠맡기게 될 수 아이고. 있습니다. 예. 말만 들어도 안타깝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어떻게 떠맡기냐면요. 네. 예. 자, 하나 있는 아들이 네가 공부도 잘 못하고 남자답게 씩씩하고 이렇지도 못하니까 네. 아빠가 속상해서 술 드시는 거야. 아유. 예를 들면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1차적 역기능자인 아버지 알코올 중독이라는 때문에 일어나는 가족의 수치심을 아들 탓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네. 어.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제 일어나는 현상을 네. 관찰하고 이 관찰한 걸 바탕으로 네. 이 역할을 명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정말 굉장히 그 아이는 자기 의견도 잘 말 못하고. 네, 이거는 이제 기질적으로 또 약한 아이가 있잖아요. 어. 기질적으로 좀 이렇게 내성적이고 말도 잘 못하고 누가 공격했을 때 방어도 잘 못하고 이런 어떤 아이들인 경우에 이제 이렇게 선택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우 안타깝네요. 안타깝죠. 정말. 이런 가족을 가족 치료사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어때요? 이런 가족을 가족 치료사가 개인적으로 만나면은요, 네. 이 아이는 의외로 이 가족 치료사한테는 그 가정의 비밀, 네. 예를 들면 뭐 가족 비밀은 이런 거거든요. 네. 사실 우리 엄마 아빠 재혼하셨거든요. 아. 예, 이런 게 가족 비밀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 위의 형은 사실은 엄마가 뭐 다 달라요. 네, 달라요. 어. 뭐 이렇게 네. 사실은 가족 치료사가 정말 오랫동안 그 상담을 해야 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족 치료사한테 가장 먼저 얘기한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뭐 그렇게 말을 하는 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가족의 반항자죠. 얘가 왜 가족의 반항자가 되냐면 온 가족이 걔를 향해서만 계속 그 가족의 수치를 투사하고 네 때문이야. 너가 잘못됐어. 너만 제대로 하면 네. 우리 가족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날 텐데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얘로서 너무 힘든 거죠. 그렇겠네요. 가족들로부터 수용받고 사랑받는다고 느낄 수 없는 거죠. 네. 근데 가족 치료사는 상담사니까 네. 이 상담사는 굉장히 지지적이고 수용적이고 네. 상대방을 존재적으로 인정하고 이러니까 마음이 확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다 하는 거지. 내 얘기를 쏟아놓는 거죠. 음. 예, 그래서 가족의 비밀은 이 희생양을 통해서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알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게 그 자녀가 보복한다든지 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라든지 그런 마음에서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감정적으로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죠. 감정적으로. 일단 이 가족의 정서적 바운더리 안에 네. 이 희생양은 들어있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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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보통은 그러니까 부모님의 무한한 사랑과 희생에 네. 관한 많은 일화가 있잖아요. 더구나 유교적인 환경에서는 그렇죠. 그런 네. 얘기들이 너무나 많죠. 네. 근데 이 실제로 가족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예, 그 걸까요? 희생양의 경우에도 네. 부모들은 영웅의 역할을 하는 자녀에게는 네. 굉장히 금전적으로 지원하기도 하고요. 음. 정서적으로도 지지하고요. 네. 성공을 통해서 가정의 문제를 덮으려는 그 시도에 동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애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 집안의 자랑인 거야. 네. 그렇잖아요. 네. 우리 집안이 이렇게 엉망인데 너 하나 보고 산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희생양의 역할을 맡은 자녀에게는 가족의 문제를 그 자녀 탓으로 돌리면서 비난하게 되죠. 예. 그러면 이 아이는 더 문제를 일으키죠. 네.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의 대부분의 이유가 로스 캠벨 박사에 따르면 사랑받기 위해서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사랑은 해주지 않고 이렇게 비난과 이렇게 그 평가만 해대면 비난만 해대면 제대로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제가 역할에 관해서 설명드리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가 이 가정의 역기능성이 심할수록 역할이 고정되고 역할이 고정되는 것의 문제는 역할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역할을 통해서. 예, 그 존재와 역할이 분리가 안 되거든요. 나중에는. 예, 그래서 그 역할이 자신의 존재를 규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그 영웅 역할 얘기해 주셨는데 예. 영웅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네. 사회적으로 아무래도 어느 지위에 있든지 그렇죠. 굉장히 성공하는 것 같고 맞아요. 늘 분주해 보여요. 예, 맞아요. 영웅의 역할을 해온 분을 상담실에서 만나면요. 굉장히 우선 바쁩니다. 스케줄이 빽빽해요. 네. 그리고 매사의 기준이 굉장히 높고 완벽주의도 많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도 잘 해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또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피해를 보는구나. 예, 예를 들면 한 그룹에서 어떤 멤버가 굉장히 탁월하게 뭔가를 뛰어나. 해내요. 네. 그러면 그 그룹의 성취의 평균이 올라가죠. 그렇죠. 예, 그 사람이 주변 사람- 기준점이 돼요. 주변 사람 괴롭잖아요. 맞아요. 근데 본인은 그걸 잘 몰라. 몰라요. 아. 잘 해내는 것이 자기 존재 가치와 연결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것이 자기 가치감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정서적인 부분들을 살필 여유가 없죠. 없습니다.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역량을 100% 이상으로 뭔가를 계획하고 해내고 있기 때문에 네. 삶에서 쉼이나 누림이나 이런 네. 것들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또 바쁜 게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바쁜 게 자랑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바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내고 있고 내가 얼마나 높은 기준을 잘 충족시키고 있는가가 맞아요. 자기 삶에 굉장히 중요한 맞아요. 가치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영웅의 가족들이 힘들어요. 아. 그거 따라가려고 해봐. 다행히 저희 가족들은 다 행복하네요. 영웅이 없나요? 예. 그렇구나. 맞아요. 그 기준들을 좀 낮출 필요가 사실은 있죠. 그래서 모임에 이런 분이 한 분 있으면 아주 편해요. 그렇겠네요. 네. 왜 우리가 여행 같은 거 간다거나 네. 모임할 때 이렇게 맞아요. 막 이렇게 주선해서 하는 분들 네. 주도적으로 알아서 다 해요. 그렇죠. 회비 걷고 네. 장소 정하고 여행 계획 네. 짜고 자유여행 가면 네이버 맞아요. 지도 구글 지도 그렇죠. 켜고 길 따라 가고 맞아요. 다다다다닥 해요. 음. 예,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편한데 또 네.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처럼 하지 않는 걸 비난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네. 그 기준을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제 주변 사람 힘들어지기 힘들어지는 시작해요. 거죠. 관계가 나빠지죠. 근데 본인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관계가 나빠지는지 모르고, 모르고. 네. 다른 사람이 자기처럼 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해요. 또 이해를 못하는 거고. 이해를 네. 못하죠. 예. 근데 이분들은 그분들 자체가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분들인 거 같아요. 에너지가 넘쳐요. 실제로 어. 에너지가 넘친다기보다는 우리가 네. 커피를 마시면서 계속 우리 몸을 각성시키는 것처럼 이분들은 인터넷전지를 짧은 순간에 다 끌어다 쓴다는 게 사실은 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네. 에너지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결국에는 소진이 문제가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워낙- 좀 문제가 될 것 같긴 한데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엄마가 소진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예, 굶어야죠. 엄마가 소진해. 그러니까 엄마인데 이 엄마가 아이를 기르는데 영웅의 역할을 한다. 그럼 아이들 숨 막힐 거고요. 네. 그러네요. 다른 데서 영웅의 역할을 한다. 교회에서. 네, 어. 만약에 그러면 집은 내팽개치겠죠. 아, 근데 거기서 그렇죠. 다 쓰고 왔으니까 거기서 소진된다. 그럼 아이들은 완전히 방치되는 거죠. 예. 정말로 가정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서 네. 저 치유학교에 오시는 분들 보면 권사님 자제인데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아, 간혹 그런 분들 예,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죠. 이런 네.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결국에 소진되는 게 문제가 되는데 네. 소진되면 쉬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분들은 쉬시라고 하면 쉬는 게 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쉬고 있는 상태를 매우 본인이 낯설어하고 네. 무기력해하고 어. 우울해지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거야 그 순간. 맞아요. 그쵸? 예, 맞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뭔가 계획하고 스케줄표가 빽빽할 때 자기가 살아있는 것 같고 네. 자기 가치가 높은 것 같고 네. 일정이 별로 없고 해내야 할 것이 없으면 무기력하고 자신이 무가치한 것처럼 느끼죠. 예.
그래서 무언가를 성취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가족의 수치를 덮어오던 삶. 네. 그게 영웅의 삶이잖아요. 네. 영웅의 삶이 자신의 정체성이 돼버려서 오래된 옷처럼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그럼 계속 그 역할을 해야 예. 나는 살아있다고 느끼니까. 근데 번아웃 때문에 그 역할을 못 하잖아요. 음.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회복의 장에 찾아오시는 때는 언제냐면 소진됐을 때예요. 완전히 자기 이제. 소진이 자기의 육체적인 질병으로 드러나거나 음. 네. 정서적인 문제로 드러났을 어. 때 음. 혹은 둘 다 드러났을 때 몸도 네. 아프고 우울증에 걸리거나 어. 네. 우울증만 오거나 예. 아니면 몸이 아프거나 아유. 네. 이제 이럴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그 연령이 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 제일 많이 할 때군요. 아. 네. 저는 영웅이었고 제가 생명나무 칠사학교에 갔을 때가 40대 초였거든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막 뭔가를 막 했는데 그게 소진돼 갖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할 수 상황이. 없을 때, 네. 네, 완전 에너지가 바닥일 때가 네. 그때쯤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영웅의 역할을 하셨던 분들을 이제 회복의 장에서 경험해 보면 그래도 네. 이분들은 에너지가 있거든요. 음. 왜냐하면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효능감하고 음. 네. 자기 가치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왔던 분들이잖아요. 잘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그족의 지지와 격려를 받아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회복에 네. 필요한 자원 또한 갖고 있습니다. 오. 그리고 이분들이 방향을 바꿔서 회복의 장에서 자기를 다루기로 생각하면 그것 또한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좀 빨리 회복될 수 있겠어요? 예, 치유학교에 나와서 강의 듣는다고 앉아 있는 분들 영웅들 많습니다. 어. 예, 그 에너지가 있는 거죠. 음. 예, 근데 이분들에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완, 누림, 쉼, 느리게 가는 거, 몸의 긴장을 푸는 거 이게 뭔지를 모르죠. 모르는 거군요. 교감신경 과잉 활성화된 상태. 아, 항상. 예, 예. 그래서 음. 이분들이 사실은 이런 쉼을 누릴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고요. 네. 근데 그래도 이분들은 긍정적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음. 회복이 그래도 빠른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소개해드린 희생양은 좀 다릅니다. 이분들은 가족 내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비난만 계속 받아왔죠. 네. 가족의 문제를 자신이 일으키지 않았는데도 계속 비난을 받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상처와 분노가 이분들의 쓴뿌리예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일어나기 힘들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가족들로부터 받은 지속적이고 부정적인 피드백을 반복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어요. 아, 난 안 돼. 예, 아, 나는 내가, 쓸모없는 녀석이야. 어. 나는 해도 안 되는 녀석이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예,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어. 예, 그렇거든요. 근데 이분들을 실제로 상담실에서 만나보면 네. 저는 그런 배경 지식 없이 이분을 존재 대 존재로 대하잖아요. 아, 그냥? 네. 네. 그러면 조리 있게 말도 잘하고 약속 시간도 잘 지키고 네. 실제로 이분들을 이렇게 쭉 경험해 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보다 훨씬 괜찮은 자질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것을 본인 스스로가 모르는 거군요. 몰라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그런 피드백을 해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에요. 예, 우리가 우리 모습을 알 수 있는 건 거울을 봐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은 네. 아이들이 자기 모습을 알 수 있는 건 가족의 피드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가족들이 그런 피드백을 해준 적이 없고 네. 계속 그 가족의 수치를 걔 탓으로 돌리면서 비난하고 단점만 이끌어내서 그걸 가지고 평가하고 네. 또 비난하고 이래서 부정적 자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자기가 실제로 그런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담실에서 하게 되는 내용은 뭐냐면 그분의 제가 느끼는 그분의 모습을 그냥 입에 발린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공간에서 네. 존재 대 존재로 제가 느낀 그분의 모습에 대해서 네. 제가 피드백 해드리는 거거든요. 좋게. 예, 네, 좋은 부분에 대해서 네. 제가 네. 실제로 느낀 걸 네. 그러면 굉장히 어색해하세요. 그리고 굉장히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어할 것 같아요. 오글거려 하고요. 네. 어쩔 줄 몰라 하고요. 눈을 못 맞춰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 자기의 그런 모습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영웅에 비해서 굉장히 빈약한 자원을 가지고 회복의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게 이 희생양을 맡았던 분들이더라고요. 예, 회복의 과정을 보면. 네. 그리고 분노와 상처를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본인의 존재에 대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건 이미 포기한 지 오래된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나마 회복의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은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교회 공동체. 예, 그게 믿는 사람들로선 저는 굉장히 유일한 대안인 것 같거든요.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듣게 직장에 그렇죠. 가서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반상회에서 반상회도 없는데 네. 예.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회복의 긍정적 자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회복의 과정을 함께 경험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아, 공동체 전체가. 그렇죠. 그 어떤 그룹이라도 회복 그룹 한 그룹이라도 네. 그러면 회복 사역이 필요한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는데 어. 이 교회에서는 사실은 치유 사역이나 회복 사역과 같은 과정을 경험하는 것을 아직은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 아직은. 같지 않습니다. 음. 예. 네. 그래서 사역 과정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상처의 아픔 이것이 비밀로 지켜지지 않고 또다시 다른 상처를 내고 네. 교인들 사이에 그 얘기가 기도 제목이라는 이유로 회자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터무니없는 염려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회복의 과정 없이는 상처와 분노로 가득 찬 마음밭이 네. 기용될 수가 없고 그렇죠. 그 신약에 나오는 마음밭의 비유가 있잖아요. 네. 옥토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죠. 가시밭에서는 심겨지지 않죠. 그러니까 네. 기용될 수 없고 복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없어서 이런 분들은 어쩌면 교회를 다니지만 믿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 거죠. 아,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 저 그런 시간을 너무 길게 보냈거든요. 저도. 남 얘기가 아니시군요. 네.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 맞아요. 그렇다고 교회를 떠날 수도 없는. 그렇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인지적으로는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내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 네. 그래서 데이비 시멘즈는 상한 감정의 치유란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처에 대해서 네. 가면을 쓴 것처럼 잘 감추어진 우리의 외적 모습의 내면에 인생의 나이테가 기록되어 있다. 거기에는 오래된 아픈 상처가 남아있다. 그 영향력은 인생에 대한 우리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 다른 사람을 보는 태도, 네. 나 자신을 보는 태도에 나타난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상처는 구원이나 성결케 되는 경험, 일반적인 기도의 효력으로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한 상처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나이테 속에 남아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은 우리의 사고와 대인관계 영역 속으로 직접적으로 깊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 영향력은 인생에 대한 우리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 다른 사람을 보는 태도, 나 자신을 보는 태도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쓰면서 본인이 직접 사역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해도 변하지 않던 그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그룹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네. 네. 자, 뭐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희생양이라는 말 한마디만 네. 가지고도 마음이 아파오네요. 마음이 정말 아파요. 예. 맞아요. 우리 그러니까 아이들. 뭐 밖에서도 아니고 가정 안에서조차도 그런 희생양이 줄을 있어야 모르고 한다는. 평생을 살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의 아픔은 또 뭐냐 하면 그 관계가 일반화된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네. 자기를 비난하고 하는 것이 싫었지만 익숙한 거예요. 네. 그래서 밖에서 자기가 사회적 관계를 맺을 때도 뭔가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익숙한 거죠. 아. 네. 비난하면 방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너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아니잖아 이거 이렇게 그리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군요. 그걸 익숙하니까. 익숙하니까 집에서 했던 반응대로 하는 거죠. 그냥. 이 그렇군요. 가족이 관계 연습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거기서 건강해야 밖에 나가서 건강하게 생활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요. 예. 여기서 오랫동안 훈련받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